자, 황당하죠. 관련해서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검 일본도 사건, 어제 이 피의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한 말들이 정말 기가 차다. 이런 반응들이 많죠. 자, 어제 영장 심사 끝나고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셨어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뭐 미안한 말씀 없으세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장가 기자, 어쨌든 이 심사 뒤의 모습인데 결국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 자신 스스로를 마치 의인인 양 언급하는 이 피의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네. 이 피의자 백 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을 해서요. 모발과 소변을 검사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피의자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만 80cm에 달하는 일본 돌을 휘둘러서 같은 단지 주민 남성 A 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던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이수정 교수님, 이 굉장히 피의자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이걸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렇게 검거가 되고 난 이후의 수사 과정 중에는 대부분 이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네. 자신을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있는 잘못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삭감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인 건데요. 네. 지금 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와 같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는 일단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지금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심신 상실에 해당하는 건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네. 심신 미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런지 안 그런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피해망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스파이에 의해서 본인이 쫓기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범행 동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보고 차후에 정신감정을 해서 네. 증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것이 이 범행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게 사실은 아니겠죠? 저 뭐, 말이 저 피의자 말이 그렇죠. 사실은 네. 아니겠죠. 그러니까 망상의 내용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중국의 스파이가 왜 저 사람을 추적을 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전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사고를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이 범행과 연관된 책임 조각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어떤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지금 흉기를 들고 나와서 예.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만큼 심신미약이다, 네. 상실이다. 이것을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는 사리분별력도 의사결정 능력도 있는 상태라면 네.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 아무리 조현병이라고 진단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문가 소견 들어봤고요. 어쨌든 이 피의자가 무례한 행동을 이렇게 보여왔다는 게 주민들의 어떤 일관된 어떤 증언인데, 근데 이 흉악 범죄가 이런 게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전조 현상이 좀 일어난다고도 하는데 좀 막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전.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전조 증상으로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웃들에 의해 가지고 신고가 4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짐이 있는 그런 이제 운동 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욕설과 싸움을 해가지고 신고가 됐었고 또 놀이터에서 흉기를 들고 지금 아이들한테 싸우자고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이제 사건이 있어서 4번 신고가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뭐 7차례 얘기도 있고요. 네, 예. 뭐 7차례까지 뭐 얘기가 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 번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미 이제 촘촘히 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이 신고가 된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네. 전문가들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판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정신보건복지법 상에 응급입원 조치라는 게 있어요. 응급입원은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사람을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이제 진단을 통해 가지고 뭐 며칠이라도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네. 제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약물을 복용하면 지금 이 양성 증상은 약물 복용과 함께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아하.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생활질서과에 있는 경찰들은 입원이라는 게 이게 너무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렇겠죠. 그런 이제 부담스러운 결과니까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라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한 번쯤은 제도적으로 이게 좀 살펴봐야 되죠. 꼭 이번밖에 대안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뭐 상담이든 진단이든 이런 것들을 좀 그 입원시키지 않고도 경찰의 지도 아래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왜 없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이 칼이죠. 이 도검 관리 문제도 좀 도마에 올랐는데 뭐 사건 터지니까 또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긴급하게 세우는 것 같은데 미리 이런 걸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법률 개정이 되지 않고는 사실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총포도검관리법상에 보면은 지금 이제 총의 경우에는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신체 검사, 정신 감정이죠. 그런 것까지를 다 해야 이제 총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꼴로 이제 확인을 하게 옛날에 이제 오페산 뭐 터널 총격 사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도검에 대해서는 총포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도검이라는 게 너무 여러 가지 도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 집에 있는 식칼 길이를 한번 재봤더니 네. 30cm더라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도검이라는 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가 아니한데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되게 높은데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지금 이런 아주 위험한 살상 도구가 될 수 있는 도검을 날이 선 도검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현저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보는 모습도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데 유가족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피의자의 어제 영장 심사 날이었고 어제가요. 또 어제도 피해자의 발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이 마지막 아버지 가는 길을 배웅했다고 하는데 박주희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네, 어제 은평구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의 발인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유족과 지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허망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응구차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바라봐야 했는데요. 예. 근데 보는 사람을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 피해자가 9살, 4살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아내는 넋나간 표정으로 계속 눈물을 흘렸고요.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인 4살의 둘째 아들은 외할아버지 가슴에 안겨서 그냥 아버지가 떠나는 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네. 이 발인식에 참석했던 지인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묻지마 범죄로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꼭 지켜지고 좀 우리 사회가 이런 말이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